예,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보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 오늘도 YTN의 이승훈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도 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게 분명하다면서 양국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는데요. 한일 간의 미래를 특히나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죠. 네, 윤 대통령은 1974년도에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8만 3천여 건에 대해서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92억 원. 또 2007년에는 또다시 특별법 또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게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1일에 있었던 그 기념사를 상기시키면서요.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의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또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의 방안은 코로나 전인 2019년 일본 국민의 방안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 국민들이 방한을 한 거는 코로나 전이 2019년에 327만 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많이 가죠. 많이 가죠. 또 한일 교육 규모는 또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 규모의 한 6에서 7% 이루고요.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역시도 일본 또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 이런 말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은 어제 이어 오늘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 명백한 삼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역사는 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배상안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보였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하게 되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군사적 긴장감도 더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인 윤미향 의원도 지금의 상황이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당시의 위안부 한일 합의 상황과 똑같다라면서 과거의 역사에서 이 정부가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가 되겠죠.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거 그걸 두고서 법조계에서조차도 뇌물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이 많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서 김 여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이른바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수용 특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이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김 여사 특검의 한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회방을 놓고는 있지만 윤석열 검찰이 신뢰를 잃고 또 돈 많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 명령 거스르지 말고 특검 조속히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이 특검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하야시 외무상 어제 한국 정부의 배상안 발표 직후에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이 정도로만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발언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은 그러니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또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 역시도 이게 모두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은 이번에 나온 이 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 합동 논란 끝에 채택을 했었던 그랬던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노무현 정부 얘기 꺼내 들고 나온 점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주 대표는 또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또 국민 민족 감정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자신도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 깨고 또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과 타령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요.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 새 역사 쓰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따라가길 바란다. 그런 말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미향 의원이 그런 말 할 때 나온 정부죠.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당시 여가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대안 내놨던 게 바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요. 그 이름만 빠진 꼴이 됐습니다.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냉전 얘기가 나오고 이게 한미일 군사동맹회가 나오는데 이 신냉전, 신블록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본격화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아마 그것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고민일 텐데 거기 그 문제는 사실 이번에 이것과 연관돼서 지적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아마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지금 이 우리의 이런 이 제안을 통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취임 초부터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내실을 다지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어떻게 보면 계기로 윤 대통령은 올 상반기 안에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일본 살펴보면 이번 달 안에 방일해서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은 오는 16일에서 17일 방일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다음 달 하순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윤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인데 먼저 이 두 정상 간 회담 시기와 형식,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매듭 짓기 위해서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거네요. 오늘 5월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G7 정상회의니까요. 당연하게 미국 대통령도 오게 되니까 3국의 정상 만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회원국은 아닙니다.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참관국이라는 이름으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번 달에 일본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우리 대통령실에도 흘러나왔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언론들이 윤 대통령 뭐 날짜까지 바꿔서 16에서 17일 사이에 뭐 만날 거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이런 거 취재했지만 뭐 기자들이 취재했겠습니까?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고 또 일본 언론들이 특히 잘 맞추거든요. 그만큼 잘 의도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교수님? 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기자들이 용할 수가 있군요. 굉장히 그 일본 언론 잘 이용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국제부에서 취재할 때도 그랬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과 기자 총재 처음으로 만난다. 이게 제일 먼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오던거라고요. 네. 그런 걸 봐서 참 의도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얘기가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일본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번 달에 방문하고 그리고 5월이니까 5월에 방문하면은 약 2달에 걸쳐서 한 번씩 뭐 일본 총리 2번 만나는 그런 자리가 또 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히로시마에서 열린다고 했죠.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또 원폭의 상징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지역이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삼각의 협력을 부각하는 모종의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 일본 서로 힘 모자 이런 얘기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껄끄러웠던 상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우리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벌써 한미일 삼각경력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왔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 한미일 간 이 3국 간 정상회담 그 시간표를 너무나 염두에 두고 이번 발표 너무나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방부도 정부의 기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한일 및 한미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서를 또 달았는데 한일 간 미해결 사안인 초계기 갈등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군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게 없고 향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초계기 갈등 맞아요. 그거 참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인데 그거 네. 중요한 얘기예요. 또 오랜만이라서 이 초계기 갈등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수근 기자께서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초계기 갈등이라는 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두 나라가 얼마나 사이가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아니면 대표적인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시간은 지난 2018년 12월 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요 동해로 북한 어선 한 척이 이렇게 조난을 당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북한 어선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가 가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일반 배가 가지 않고요. 뭐 북한에서도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만 좀 실력 좋고 능력 있는 배가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배죠.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함 함이 갔습니다. 광개토 대함 함이 갔는데 그 한정 근처로 한 비행기 한 대가 날라옵니다. 바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였습니다. 비행기가 날라왔죠.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실제 사격은 하지 않지만 뭐 영화에서 보신 거 있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레이저. 레이더가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딱 뭐 표시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상 사격에 가까운 위협인 사격 통제 그 레이저를 레이더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더를 초계기에 겨냥해서 비쳤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본의 주장입니다. 이게 딱 레이더가 비치면은 나를 비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레이저를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해군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무슨 말이냐? 레이더 비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초계기가 광개토함 근처에 와서 낮은 자세로 저공비행이란 말이죠. 이렇게 위협을 했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불러왔고요. 또 양국 간의 갈등을 빚은 그런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그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지난 9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 국방부 차관 회담 뒤에 우리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했던 말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에 긴밀한 협력 발전을 위해서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충 뭐 크게 접근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들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는 있기는. 근데 예,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신블록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또 상정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게요. 입장이 조금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선조사 후 특검이라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예. 오늘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은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촉구하려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한 건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특검 추진의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정의당은 조만간에 특검 법안 발의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의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할 때 같이 할 수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섭섭한 게 민주당이었던 만큼요. 매끄러운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게 바로 뭐 현장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게다가 수사 대상 또 특검 추진 방식 역시도요. 두 당이 달라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이런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첫 번째 주가 조작 의혹, 두 번째 허위 경력 의혹, 세 번째 뇌물성 협찬 의혹. 이게 가장 커다란 겁니다. 정의당 안보다 많아요. 방식도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달 안에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요. 원포인트 특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 처리 안건 지정보다는요. 국회에 법사위가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일반적 절차 따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은요.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입장차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좀 다른 얘기인데 이 국민소득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이 국민소득 한번 찾아보는데 대만이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보다 앞섰더라고요. 작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이 우리예요. 근데 이게 얼마 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만보다 소득이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우리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그 사이에. 예, 지금 한 8%가량 줄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원화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또 올랐거든요. 어떻게? $1 환율 이거 네.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달러 기준은 줄었고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했는데 여기에 달러 대한 기준으로 해야죠. 다른 네. 나라를 비교하려면. 여기에 진짜 대한 지금 설명.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예. 진짜 안 하다 거들겠습니다.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아니 딱 한마디가 이거, 얻으셨네요. 아니 보세요. 여러 나라 이거 다 비교해야 되는데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영어로는 GNI인데요. GDP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 총소득을 GNI로 표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해 환율이 12.9%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원화 기준으로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GNI 원화 기준으로 4,220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하면 1인당 GNI가 32,661달러를 기록하면서 2021년에 35,373달러보다 7.7% 줄어든 겁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니, 줄은 건 줄은 거다 이렇게. 이 GNI가 달러화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예. 환율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1인당 GNI가 감소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NI 추이를 좀 보면요. 2017년에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들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에 3만 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 2020년 2년 연속 하락합니다. 그 이후에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19년에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21년에는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또 원달러 환율도 연평균 3% 하락하면서 이때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다시 환율 급등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GNI 지수가. 그런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002년 이후에 무려 20년 만에 대만에 역전된 거라고 하는데요. 일본보다도 위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경제 지표를 바라볼 때요. 좀 말이 어렵죠. 국민 총소득 했다가 뭐 GNI 했다가 GDP, GNI 했는데 그 이렇게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 간략하게 우리들이 보는 게요. 본질에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국민 소득이라고 할게요. 타이완 통계청이 지난해 공개한 대만 한 사람의 국민소득은요. 33,565달러였어요. 우리가 32,661달러니까 한 900달러 조금 넘게 차이가 나죠. 1,000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2년 후에 2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타이완이 우리 역전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반도체 파운드리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예. TSMC인가요? 네. 그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그렇고요. 우리도 뭐 삼성전자 뭐 얘기하겠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이 얼마만큼 선방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죠. 국민 총소득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있었죠.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했지만 또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 뭐 중단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화이완은 모든 걸 다 피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다 전제를 하고요. 이제 통계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했던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달성할 거다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머지않아라고 했고 뭐 몇 년 후다 언제 할 거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 동안에 연평균 GDP가 2% 내외 성장하고요. 또 경제 디플레이터도 GDP 디플레이터도 2%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과거 10년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그렇게 된다면 1인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말했지만 디플레이터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GDP 디플레이터. 이건 뭐냐면 명목 GDP라는 게 있고 또 실질 GDP라는 게 있는데 교수님 앞에서 참 이런 별 말씀. 저 글래디에이터인 줄 알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 뭐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걸 얘기하는데요. 뭐 수출이 포함해서 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반영한 거시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는요 2021년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국민소득이다. 소득은 어떤 거는 기준은 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올랐다 내렸다. 지난해 같은 달을 지난해 같은 분기를 그렇죠. 비교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진짜. 어쨌든 좀 아니 그렇게 이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겠네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승훈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